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이건 제 책의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원래 책을 쓰던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구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냥 과학자였을 뿐인데 한 뭐 5년 전 이때부터 뭔가 맨날 그 똑같은 그러한 이제 뭐 연구소에서 생활, 그러니까 항상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그래서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뭐 밖에서 이런 주관하는 이런 이제 뭐 강연회 이런 데 제가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저는 이제 제 분야가 좀 있고 그래서 과학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이런 강연회 계속 이제 가서 참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들었죠. 이게 몇 년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뭐 아는 분들도 좀 생기게 되고, 어느 날 같이 거기 이제 참석했던 분들끼리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신문사에서 퇴직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후변화가 뭐냐? 그런 이제 질문을 저한테 했고, 제가 뭔가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야, 그런 거는 이 신문 칼럼에 좀 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신문 기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으면 저렇게 표현을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두세 달 후가 된 후에, 그 내 신문에다가 한 면에다가 내 칼럼을 쓰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기는 했는데, 그래서 2017년도부터 제가 이제 신문에 계속 칼럼을 쓰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제목, 파란 하늘은 지금 한겨레 신문에 이제 쭉 썼었던,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칼럼의 그 연재 제목이고요. 빨간 지구는 예전에 이제 경향신문에 썼던 그 칼럼의 그런 제목입니다. 그 밖에 뭐 여러 신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데 이제 썼던 것들, 글들을 이제 모으고 약간 다듬고 편집을 해갖고 낸 책이 바로 이제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후 위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분야는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이제 쌓이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이 책이 2019년에 나왔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좀 바뀐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흐름과 틀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줄무늬의 디자인은 지난 1850년 이후 이제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 이 안에 지금 대단한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후, 그러니까 지구가 가열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왜 위험한 건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이 기후는 이 날씨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날씨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밖에서 경험하는 거죠. 뭐 맑고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기후는 기후학 책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거를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날씨는 기분이다라고 하고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자연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을 해야지 정상인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분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화가 날 때 화가 나야 되고, 기쁠 때 기뻐야 되고, 슬플 때 슬퍼야 되는데, 이러한 기분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거 좀 이상한 상황이죠. 날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날이다. 그러면 우리 그런 날 좋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일주일 계속됐다. 그게 바로 폭염이 되는 거고, 그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한 달, 두 달 계속됐다. 그렇게 되면 가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첫날 비가 내렸어요. 우리 좋다 할 수 있지만 그 비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렸다. 그게 장마가 되고 홍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분처럼 그때그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고유하죠. 이건 바뀌는 게 아니죠. 활달하신 분은 활달하고 차분하신 분은 차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확 바뀌게 되면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속을 해야 되는 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바로 이 지속을 해야 되는 바로 이 기후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 날씨는 지속을 하면서 극단적인 날씨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한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날씨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시작되었는지 그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한 거를 약 2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농업을 시작을 해갖고 신석기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거는 고작 10,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대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안에 온 세상을 갖다가 바꿔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긴 기간을 갖다가 구석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사실입니다. 여기 영어로 표시된 게 현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만 년 전이에요. 지난 10만 년 동안에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000년 전을 보니까 기온이 매우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갖다가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10,000년 전을. 자,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기후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 당시 10,000년 전에 이 빙기 때는 지금보다 10배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나라를 쓸고 평야를 갖다 우리나라 평야대를 쓸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벼세우기를 하고 해서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매년 우리나라에 이 태풍이 한 10개 정도가 이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게 그 허리 아프게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져놨더니 나달이 가을철에 태풍을 한 10번 맞아갖고 나달이 서너 개밖에 달리지를 않았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조건에서는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000년 전 이때 이를 우리 이제 빙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빙기라고 해갖고 빙하가 다 지구를 둘러싼 건 아닙니다. 이때 가장 이렇게 추웠을 때 이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만 이 빙하가 덮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이 추웠을 때 이 빙기 때에 지금 저 시베리아 정도까지만 그 빙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한반도는 10,000년 전 이 빙기 때 빙하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기 그냥 생태계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농사들을 안 졌냐? 추워서라기보다는 극단적인 날씨가 워낙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000년 전에는 수렵과 채집이라고 하는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때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미 달려있는 거를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구석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10,000년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됩니다. 자, 기온이 안정화됐다. 다시 말해서 기후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씨앗을 심는 농업이 여기서 출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 하구에는 물도 많죠. 그다음에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서 비료 성분도 많죠. 그래서 강 하구에는 농업 생산량이 많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문명이 출현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 80억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 80억
80억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절로 돌아가서 수렵 채집으로다가는 이 80억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죠. 자, 이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 기후에서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만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러한 한정한 이러한 기후 조건에서만이 바로 농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80억을 먹일 수 있는 이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 기후 조건을 바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를 갖다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식물, 동물, 곰팡이,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1900년 이후 최근까지 이 생물의 총량은 그 수준을 갖다가 쭉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건 콘크리트, 자갈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생겨나지 않았었을 그러한 물질들인데 바로 사람 때문에 지구상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900년도에는 인간이 만든 물질이 이 생물 총량 크기의 약 3% 크기였었어요. 그러던 것이 2000년도가 되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은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이 되었고 2000년 이후에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은 지금 2배가 되어서 생물의 총량을 갖다 넘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라고 하는 곳에다가 영양분을 쫙 깔아놓고요. 거기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고 키워봅니다. 한 마리가 이제 2마리로 증식을 해요. 2마리가 증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식을 하면 4마리가 되죠. 4마리 다음엔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인간이 만든 물질이 바로 이렇게 지구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일단 한번 채운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꽉 차게 되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류가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봉착을 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균 경제 성장률, 1년에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예요. 우리가 매년 3% 성장한다. 우리 당연히 3% 정도는 매년 성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꼬박꼬박 3%씩 성장을 한다. 우리가 이걸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3%씩만 성장을 해도 한 25년이 지나면 우리가 2배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자, 2배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순전히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2배 더 잘 살 수 있냐?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2배 더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지구로부터 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바로 그거를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00년 이후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전 세계 GDP, 다시 말해서 지금 경제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바로 물질의 사용량도 경제 성장과 함께 그대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를 갖다 기준으로 해갖고 매년 꼬박꼬박 3%씩 성장을 한다. 자, 그러면 2100년이 지나면 2000년도에 비해 경제가 20배가 됩니다. 그 다음 2200년이 되면 370배가 되고 2300년이 되면 7000배가 돼요. 자,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그렇게 성장만 해도 한 300년이 지나게 되면은 몇천 배나 더 잘 사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그냥 이루어지냐? 아니죠.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몇천 배나 더 지금보다 더 뺐어야 되는 것이고
몇천 배나 더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3%씩 성장한다? 그러면서 내달려가고 있는 이 길 자체에 근본적으로 지금 뭔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보니까 이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 이후 최근까지 쭉 지금 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생물의 총량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야, 이 안에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생물의 총량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서 제가 10,000년 전에 농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10,000년 전에는 육상 위에 있는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였었고 야생 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9%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이 포유동물의 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 인간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4%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때려 잡아 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지금 가축이 62%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이 포유동물 중에서 인간 때문에 96%가 있다라고 포유동물의 96%는 바로 인간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생은 고작 지금 4%밖에 남아 있질 않아요. 지금 뭔가 우리 인간은 이 생물의 다양성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파괴를 시켰다. 생물의 총량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 다양성의 붕괴를 우리는 엄청나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생명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멸종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젠가 게임의 벽돌 빼기 하듯이 지금 하나둘씩 그렇게 생명들이 빠져나가고들 있는데 지금은 약한 생명들이 주로 빠져나가죠. 뭐 양서류라든가 뭐 산 꼭대기에 있는 고산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당장 뭐 개구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무슨 그 고산 식물을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그 갖고 죽어나가도 뭐 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아주 여유롭게 지금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건 서로 고리와 고리가 다 지금 연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이 하나하나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생명의 고리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뭐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생명 하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 이 젠가의 이 구조가 오르륵 하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 생태계의 저 제일 꼭대기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태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이 멸종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생명의 이 다양성의 붕괴도 대단한 지금 위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엔에서 지구 위기와 관련돼서 바로 기후변화 대응하고 바로 생물 다양성의 이러한 붕괴를 가장 핵심 의제로 잡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어요. 지구는 굉장히 컸었고. 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뭔 짓을 한다 해도 이 넉넉한 지구가 우리의 인간의 세상을 갖다 감싸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지구보다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이 지금 더 커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구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같이 이 지구도 자라줬으면 좋을 텐데 지구는 물질로 돼 있죠. 물질로 돼 있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유한한 세상이에요. 자, 물질적으로 이 유한한 곳에서 우리 인간은 무한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내달려가다가는 이제 우리는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세상까지 지금 우리는 만들어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되면 뭔 일이 일어나냐?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유한한 이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세상이 그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게 되면 지구가 주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왔던 이 사회 경제를 갖다가 바로 지구가 공격을 하게 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지구 위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확 올라가는 뭔가 로켓가 쏘아 올라가듯이
지금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가 상승됐나 봤더니 지금 1도가 상승이 됐어요. 1도,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1도라고 하는 거, 우리 그 1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온도인데, 그러면 지구 평균이 1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이건 도대체 뭘 의미를 할까? 분명 크기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앞서서 뭐 빙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온이 쭉 올라와서 오늘날 같은 이런 기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 스스로도 이렇게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6,500만 년 동안 기온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기온이 상승되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것이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 연료를 태워갖고요, 지금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의 그 어떤 기온을 상승시키는 그 힘보다 10배나 강력하게 오늘날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1만 년 전에 이 빙기 때 여기서 농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왜 농업을 못했냐? 추워서가 아니라 바로 기후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해서 농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자연에서의 그 어떤 힘보다도 10배나 강력하게 지금 기온을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온의 변동폭이 빠르다. 바로 이 기후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동이 크게 되면 결국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지금 증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최근 우리가 언론에서 매년 이런 기사를 읽죠.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거의 매년 읽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이런 기후 조건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 그런 기사는 우리 살아생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매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 세계 날씨에 의한 재난의 개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198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5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9년이 되니까 지금 800개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극단적인 날씨가 3배 이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은 고작 1도밖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극단적인 날씨는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이 증가율이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죠.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면 이건 훨씬 더 빠르게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바로 이 농업 생산량이 뚝뚝뚝 떨어지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소나기에 쥐고 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든다 해도 이 세상은 먹을 거 없으면 이 문명은 그냥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반도체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지금 생존의 이러한 기반에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발간된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IPCC는 UN에서 각 나라의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여서 약 5년 내지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갖고 그 분석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이 기후과학은 계속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쌓임에 따라서 계속 지금 정보가 갱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6차 보고서까지 나온 것입니다. 6차 보고서에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9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5년 이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제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자, 미래 기후를 봤더니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미래 기후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오냐? 이제는 미래 기후를 갖다가 자연이 결정을 못해요.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후를 변화시키는 힘보다도 10배나 강력하게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미래 기후를 결정하는데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갖고 바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SS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 SSP5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고 마음껏 화석연료를 태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SSP3 시나리오는 이거는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자, 이렇게 분열적으로 각자 도생으로 날뛰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SSP2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했고요. 여기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가입을 해야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갖고 앞으로 온실가스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100% 이제 지켰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5도 내지 3도까지 지금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걸 100%다 지킨다 해도 2.5도 내지 3도까지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SSP2 시나리오와 가깝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갖고 이제 온실가스량을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줄이겠다. 그렇게 해놨더니 우리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서 그건 너무 과하다, 너무 힘든 일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100% 지킨다 해도 우리는 2도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줄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국가적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UN 차원에서 전 세계 차원에서 합의가 된 이러한 결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강요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줄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줄인다라고 해갖고 그걸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고 이러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전 세계를 이 서양의 이 친구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뭘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RE100 재생에너지로 그 물건을 만들지를 않았으면 우리는 그 물건을 받지를 않을 거야. 이거 곧 2030년 앞으로 한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지를 않는다. 이 재생에너지에는 핵발전은 들어가지 않아요. 핵발전은 핵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그런 물건을 세계적 주요 기업들이 다 받지를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그 시점이 이제 곧 8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만약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그걸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저기 유럽 연합하고는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한 그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곧 이 탄소 국경세 협의를 곧 시작을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관세를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의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세계 주류의 이러한 시장 안에 가장 거기에 앞장서 있어야지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갖다가 지켜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이런 시장의 이런 메커니즘들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를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이전에 바로 우리는 경제적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SS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바로 미래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개로 나오는데 SSP1 1.9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는 것이고 SFP1 2.6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로 막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1.5도나 2도로 막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1.1도를 사람들은 1.1도를 지금 이미 상승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1.5도를 막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고작 0.4도의 여유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가 높다. 그러면 좀 열이 이렇게 나고 뭔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죠. 자,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는데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까지 올라간다. 이때부터는 바로 이제 위험 속, 파국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다. 그때는 2도 이상 높으면 이거 약 먹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정상보다 체온이 한 3도 정도 높다. 그럼 상과 죽음을 이제 오락가락하죠.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갔다. 그건 결국 문명의 붕괴를 지금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2도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했냐?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바로 이제 2도를 막기로 했는데 그 기준은 그 2년 전이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후 과학자들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파국적 위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았고 그 2년 후에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을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이 유엔에 있는 이 일부 기후 과학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그 과학적 증거, 그 결과만을 갖고서는 이 국제적으로 이 기후 과학자들이 거기에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제 2도를 막는 그다음에 1.5도는 가급적 막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애매한 표현을 쓰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1.5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더 모아서 다시 한번 이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새로 모아진 이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한 그러한 파국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때 합의가 된 것이고 그다음 이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도 이때 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바로 2018년도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을 하냐, 1.5도냐, 2도를 상승하느냐,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크기를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크기보다도 이 안에 담겨진 그 변화의 속도가 자연에서의 기온 상승 속도보다 10배, 20배씩 빨라지는 바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배, 20배씩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우리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우리의 생존의 기반은 무너져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인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인제 위험에 빠지는 게 또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온갖 자연재해나 온갖 감염병, 뭐 전쟁, 뭐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뭐 금융 위기까지 인간은 그런 위기 속에서 물론 그걸 당했던 사람들은 비극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류 전체 차원에서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었던 게 바로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도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과 그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회복 불가능성인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이라 해도 이게 회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인류에게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 닥쳤다라고 하면 우리는 멸종으로 끝나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 모든 위험은 회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지난 1만 년 동안 농업이 가능했다.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어 왔다라고 했는데 지난 1만 년 동안 우리가 지지시대 이름으로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홀로세 기후 조건에서 우리는 문명을 만들어 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홀로세의 안정적인 이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조금씩 지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왔던 그대로 우리가 그냥 내달려 가게 되면 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이 계곡 속에 퐁당 빠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빠졌다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위험 속에 빠지는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어떻게 비단길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 또 빠지는 게 우리 개인의 또 삶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졌다, 고통에 빠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로부터 벗어만 나올 수만 있으면, 다시 말해서 회복을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위험에 빠지고 고통에 빠진다 해도.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이 계곡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기후 위기에서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베리아, 그다음에 저기 캐나다 이 북쪽을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토지대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런데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요즘 지구가 이제 가열이 되니까 여름철에 저기 시베리아 뭐 그다음에 알라스카 이런 데서 여름철에 막 30도를 넘는 경우가 막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 동토지대가 녹게 되겠죠. 녹게 되면 여기서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오게 됩니다.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일 거,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를 녹일 거, 동토지대가 녹았으니까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되고, 이거는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자기 증폭적으로다가 기온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지금 동토지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게 한 16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지구는 지구 스스로 이렇게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각기 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바로 지구 스스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생명들이 5번이나 멸종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서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대멸종들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대멸종의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가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하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지구는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그 동토지대, 지금 이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이 탄소의 양은 지금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찜통 지구에 이제 빠져갖고서 막 여기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뭐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지옥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 태워서 이런 일에 우리가 이제 봉착을 하게 됐대. 여기서 그거를 깨닫고 화석연료를 이 안에 들어와서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토지대가 워낙 많은 탄소의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토지대 자체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만으로도 사람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냐 마냐 이거와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가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여기에서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임계, 그 한계선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를 이제 넘게 되면 서서히 그러한 위험 속으로 우리는 이제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1970년대 후반에서 2050년까지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 GDP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그만큼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화석연료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이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문명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라 전년 대비 6 내지 7%씩 매년 줄여와야지만이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세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세상에서만 살아봤지 이거를 줄이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이는 세상은 살아보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인간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 앞에서 물론 멸망을 해버리고 멸절이 돼버린 이러한 문명,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다가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또한 도약을 했던 것도 또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해요. 자, 제가 이러한 도약을 어떻게 했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뉴욕 5번가의 같은 지점을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쪽은 1900년도로 찍었고 이쪽은 1913년도로 찍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뉴욕 시내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때 뉴욕시는 뭘 걱정을 했냐? 이 마차가 너무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큰 걱정이었습니다. 뉴욕시청에서는. 자, 그런데 13년이 지나니까 이게 자동차로 싹 다 바뀌었어요. 말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데 한 10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왜 금방 이 세상을 바꿔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기 앞에서 가장 빠르게 이 전환을 했던 그 사례를 갖다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갖다가 그러한 사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죠. 전쟁이 터진 다음에서야 부랴부랴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전쟁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되었으니까 그전까지는 포드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자가용을 만든다? 그럴 수는 없죠. 거기서 이제 장갑차라든가 전쟁 물자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산업, 전시 산업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10년, 20년 걸린 거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가 1, 2년 만에 그들의 모든 산업을 전시 산업으로 싹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 1940년 이전에는 그
미국에서 여성들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남성들이 다 이제 전선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쇠를 깎고 대포를 만들고 포탄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의 승리까지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바로 미국은 1, 2년 만에 그들의 산업도 다 바꿔버리고 194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회 구조까지도 바꿔내면서 전쟁의 승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기후 위기가 뭐 전쟁과 같은 이러한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 1, 2년 만에 한 5년 만에 싹 다 바꾼다 치자. 그런데 화석연료를 안 쓰는 이러한 세상, 이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세상 아니야? 또 우리가 이런 걱정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화석연료 쓰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 세상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인제 그 암스테르담의 1971년도와 2020년도를 지금 같은 지점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보시는 바처럼 1971년도에는 저 도로에 자동차가 꽉 차 있었고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로 또한 꽉 차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 주요 도시들은 도심부에서의 그 교통 분담률에 절반을 자전거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 자전거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전거가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 한 구퉁이에 그렇게 쬐까맣게 만든 그러한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요. 자동차가 달렸던 이 모든 도로를 몽땅 지금 자전거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이러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천천히 자전거를 몰고 가도 1 시간이면 10km 이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전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71년도 이 도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이 쇳덩어리, 이 자동차가 도로의 주인이었었는데 바로 오늘날 이 암스테르담의 이 도로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고 1971년도에는 이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났는데 바로 도로 한가운데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달리고 있는 이러한 멋진 세상, 그러면서도 공기도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이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기후 위기를 에 대응을 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 차원에서 이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 1965년이요. 이제 최근까지 해서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핵 발전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풍력과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0 네, 들어와서 이 풍력과 태양광이 엄청나게 지금 이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21년에 는 이 태양광과 풍력이 핵 발전량보다도 더 많이 인제 발전을 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발전을 했냐. 지금 현재 이 태양광하고 풍력의 이 설비량은 매년 4-5 년마다 지금 2배씩 증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30년 앞으로 8년 후가 되면 전 세계 발전 수요의 50%는 바로 태양광과 풍력이 감당을 하는 이러한 세상이 지금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 해 새로 발전소를 졌다 하면 전 세계에서 이게 전 세계 기준으로 했었을 때 80% 이상이 태양광과 풍력이고 나머지는 20% 미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만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세상은 오직 재생 에너지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계는 이제 전환이 이렇게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 지구 위기에 대해서 이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의 이러한 모임, 대표적인 모임이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매년 1월 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라고 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항상 동일한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이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금년에 나온 결과요.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기후 환경과 관련된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사회적 위험이고, 그다음 파란색이 경제적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은 바로 환경, 기후와 관련된 위험을 첫 번째로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보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위험으로 그렇게 꼽았어요. 이 질문은 2007년도부터 동일한 질문으로 매년 꼬박꼬박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온 것인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게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대부분이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죠. 파란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보았는데, 단 5년 만에 바로 이 세상의 위험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완전히 틀려졌다. 어떻게 기후 환경이 가장 크게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려고 경제는 그 다음으로 밀려난 이러한 세상이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었냐?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은 항상 그 생산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생산 수단이 굉장히 이제 좋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좋은 생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산량을 이제 높여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산 수단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 기반이 지속 가능한가를 이제 따져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양이 작았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배가 뭐 시원찮고 그물이 시원찮아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 수단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 갖고 좋은 생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양이 적어졌다. 그거는 우리가 좋은 배가 없고 좋은 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바처럼 바다에 고기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양이 지금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생산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이 잡을까, 이 고민이 아니라 바다의 고기가 지속적으로 풍요로운 이러한 세상이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제일 처음에 이런 환경, 기후와 같이 바로 생산의 이런 기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 갖고 담대한 전환을 해야만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물질적으로 이건 유한한 세상이에요.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인간의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로 들어오는 거는 딱 한 가지, 햇빛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햇빛으로 이 광합성을 해서 이 생태계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이 풍요로운 이 생태계에 의존을 해서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구는 지그지그 끓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들어온 햇빛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증가시킨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못 나가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30년 동안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30억 개의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지금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
뒤집혀서 오늘날의 지구 위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 바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원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지금 고갈을 시키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계속 쌓아둡니다. 대단한 이제 한쪽은 계속 고갈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두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이 유한한 지구 안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 되지, 한쪽은 계속 고갈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이거는 이러한 불균형은 자연은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이건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 생애에 바로 이러한 붕괴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에 시달렸고, 사회를 나와서도 우리는 경쟁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 정도면 우리는 거의 공동체를 갖다가 때려 부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이것도 우리가 경제 성장한다고 이 사회 효율 시스템을 갖다 높이려고 이러한 무지막지한 경쟁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요. 자, 이렇게 지구 환경도 때려 부시고 우리의 공동체도 때려 부수고, 이거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구 환경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적 이러한 가치를 갖다 실현을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경제가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의 사회에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는데 경제가 수단이 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담대한 전환만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좋은 세상으로다가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는 무슨 어떤 철학적인 어떤 담론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지구의 환경,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은 넘어서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 기반은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유한성을 넘어가지 않는 이러한 조건, 그다음에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조건, 요 도넛 요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도넛 모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럽의 이러한 주요 도시들이 바로 이러한 도넛 모델을 갖고 실제로 정책에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제가 앞서 소개시켰던 그 암스테르담이 바로 이 도넛 모델로다가 그 도시를 갖다가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지금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런 먹구름이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이 먹구름이 확 다 몰려와서 온 하늘이 지금 새까맣게 다 하늘이 덮여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먹구름이 몰라서 어두워지고는 있지만 아직 하늘에는 이러한 구멍들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이로다가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되는데, 이게 먹구름이 몰려올 때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 빛이 내려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빛내림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먹구름이 있을 때만이 바로 이러한 찬란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지구 환경을 지켜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갖다 실현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바로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다가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이게 배가 부르고 살기가 좋았을 때 진보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꼭 이 위기 속에서 도약을 했던 게 인간의 역사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게 불이 나게 되면 달리기 시합 때보다도 훨씬 더 빨리 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바로 이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
세상으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놀라운 그 힘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고 쩔쩔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이 도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전진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를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 또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전환까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사전 질문 받은 질문들을 읽고 답변을 주실 텐데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받은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기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이런 위험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를 하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거 엄청나게 귀한 마음이고요. 중요한 마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들, 무슨 일회용품 안 쓰기, 심지어는 무슨 컴퓨터 안에 있는 무슨 이런 이메일은 그 전기를 계속 쓰고 있으나 그런 거를 이제 지우면은 도움이 된다. 물론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일회용품을 안 쓰고 그 데이터를 갖다 조금 지우고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맺고 그 유엔에서 맨날 회의를 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유엔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왜? 이게 전 세계 의제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되나? 이건 바로 이제 문명사적인, 앞서 전 세계적인 이런 정책 결정자들도 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는 전환이 일어나야만 그렇게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의 개인의 이러한 노력들, 거기서 다 출발은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다가는 우리 개인이 좋은 사람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결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세상을 만들지를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다 우리는 연대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연대가 결국 우리가 정치적 힘으로 발휘가 돼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해낼 수 있는 이러한 의원들을 뽑아내고 그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바로 시장, 도지사, 대통령까지 뽑아내는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밀고 갈 때만이 저는 이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도록 할게요.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이 시에서 거기도 이제 그 도심부에서의 교통 분담률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한테 코펜하겐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체크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체크를 했냐? 빠르고 편리하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 그런 도로를 갖다 완전 자전거한테 그렇게 놔주면 그렇게 달리는 게 이게 편하고 빠르고 좋으니까 그 길을 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선하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몽적인 이러한 관점으로다가는 굉장히 이거는 저는 해결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적으로다가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고 편하고 빠르고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고 바로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정치와 행정이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멋진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 덧붙여가지고 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현 정부에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책이 있는지, 정책이 없다면 교수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뭐 현 정부에 대한 뭐 정책은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잘 듣지만 아무튼 뭐 핵발전을 통해서 핵발전이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거의 안 되는 그런 발전이기 때문에 핵발전을 통해서 이 기후 위기 대응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유엔에서 그 강연을 그 연설을 하셨죠. 거기에서도 뭐 인제 전 세계 누구라도 인제 그 정상이 되면 유엔에서는 다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인제 한 말씀들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도 인제 탈탄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뭐 인제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했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원전을 져 갖고 기후 변화 대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유엔에 가서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국제사회 속에서 원전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 이건 남들이 다 이거 웃을 일이에요. 비웃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비웃음을 당할 그 정도의 수준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당연하듯이 이야기가 된다. 이것이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국내 안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유엔 그 앞에서는 거기에 핵발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기후 위기 이전에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들이 굉장히 뭔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아리백 이거 완전히 재생에너지로다가 이거 그 전력을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핵발전 공급되면 그 재생에너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제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핵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도대체 저는 지금 상태로 그냥 가게 되면 이건 기후 위기 이전에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의 위기성으로 저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사전 질문 먼저 말씀드리고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저희 이번에 흰남노 태풍도 그렇고 이전에 있었던 그 침수 피해도 그렇고 실제로 몸으로 겪고 있는 기후위기가 있어서 혹시 이런 기후 변화들이 실제로 기후 위기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현상, 대한민국이 뭐 지난 100년 동안에 인제 그 뭐 다 관측된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뭐 옛날에도 태풍이 있었고 폭염이 있었고 홍수 났었고 뭐 다 났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딱 그 현상 하나만을 갖고서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예전에는 이게 인제 뭐 10 년에 한 번 일어났던 게 이게 5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뭐 3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매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선을 봐야 돼요. 변화의 경향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경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갖고서는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바로 전체적인 이 변화의 경향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극단적인 날씨는 바로 인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 질문은 강의 중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중복되는 점은 다 제하고 이제 현장에서 들어온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전에 친환경 에너지로 풍력과 태양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에는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도 굉장히 인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뭐 자연 조건이 시원찮아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그러다가는 도저히 안 되는 나라다. 그렇게 인제 주장을 하고 그러한 것을 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가 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거의 뭐 한 40% 가까이까지 지금 이제 그 풍력과 태양광을 갖다가 그 비율을 전력에 있어서 그 비율을 그렇게 인제 높여 놓은 나라인데 독일은 그 인건비라든가 그 토지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재생 에너지를 하면 할수록 그 비용이 굉장히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비율을 갖다 대단히 지금 높여 놨어요. 왜 그렇게 높여 놨냐?
앞으로 이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나무를 태우다, 그다음에 석탄을 태우다, 그다음에 석유를 태우다, 그다음에 가스를 태우다가 이렇게 에너지의 이러한 전환에 의해서 우리는 이게 도약적인 이 발전을 해온 역사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그 인제 그러니까 밀도가 인제 높은 에너지를 점점 쓰는 거였지만 앞으로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게 재생이 되는 그러한 에너지를 인제 쓰느냐가 미래 에너지의 기준이 될 거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독일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인류애적인 이러한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미래의 기술을 갖다가 미리 투자를 해 갖고 바로 선점, 이 기술에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인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자, 독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갖다가 이 아시아로 한번 끌고 와 보세요. 어디에 가 있나? 저 몽골 위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15도나 위에 있는 나라예요. 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엄청 좋아지죠.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태양광을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은 독일에 비해서 태양광의 천국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에 비해서 풍력은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약하다라고 해서 뭐 절반밖에 안 되냐?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한 10% 20% 정도 그렇게 독일보다는 좀 약해요. 우리나라 상공에도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형편없이 풍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재생 에너지가 이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을 어디랑 비교를 하냐? 저 적도 지방에 있는 사막지대랑 비교를 해 갖고 태양광이 형편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 북극의 그 지역에 바람 센 데랑 비교를 해 갖고 우리나라는 풍력이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이 지금 어디 저기 적도 사막에다가 지금 태양광 설치하고 저 북극에다가 풍력단지 만든 거 아닙니다. 지들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저렇게 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저렇게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안 된다 소리만 지금 이렇게 되는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 지금 현재 뭐 독일이 뭐 원전을 고려한다, 뭐 이 대안으로 뭐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그 가스를 갖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걸 막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일찍 그러한 어떤 뭐 원전도 닫고 가스 발전도 닫고 석탄 발전도 그렇게 이제 일찍 닫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아니 가스 발전은 조금 오래 상대적으로다가 좀 오래 돌리고 석탄 발전소라든가 뭐 핵 발전소 이쪽을 갖다 빨리 닫을 것이다. 원래 계획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스가 오지를 않게 되니까 이게 인제 가스 발전을 못 돌리게 되니까 기존에 이제 일찍 문을 닫으려고 했던 석탄 발전하고 핵 발전을 저 계획보다는 좀 더 돌리기로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지어 놓은 거를 갖다가 워낙 가스 발전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돌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 늘리는 거는 뭘 늘리냐? 태양광하고 지금 풍력을 갖다 계획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게 핵 발전을 계획보다 더 오래 돌린다. 그다음에 석탄 발전을 계획보다 더 오래 돌리게 됐다. 이것만 소개를 하고 지금 오히려 태양광 풍력을 갖다가 지금 훨씬 더 지금 확대를 시킨다. 지금 중국의 그 태양력 패널 만드는 회사들 지금 대박 났습니다. 유럽에서 그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갖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저 중국은 지금 저러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지금 저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지금 늘리지를 않는 이러한 핵 발전을 갖고서 지금 쪼물럭거리고 있다. 이건 굉장한 좀 비극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질문 중에 아까 하나가 제가 인제 보여주었던 그림 중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핵 발전량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서구 나라 또 일본 뭐 여기서는 다 핵 발전소가 조금씩 많이 좀 줄었죠. 자, 그런데도 왜 그게 유지가 되냐? 그거를 그 유지를 하는 대부분은 중국의 핵 발전소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또 일부는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가 좀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인도, 중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세계 주류 시장에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서양의 이러한 주류 시장에 있어야지 우리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나라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 인도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라.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부분은 다 중국, 러시아, 인도에서 지금 늘어나고 뭐 또 동유럽, 그다음에 뭐 중동 요 정도 수준에서만 되는 것이지 오늘날의 이 주류 시장에서는 늘어난 전체적으로 전 조금씩은 새로 짓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폐쇄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지금 현재 이 핵발전을 하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본을 빼놓고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카나다를 빼놓고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 그다음 프랑스, 영국 다 여기 핵 보유 국가들이에요. 쟤네들은 핵발전소를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본적으로 지금 유지를 하는 그거를 갖고 뭐 핵발전을 계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전혀 지금 다른 문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기후 위기 극복이랑 이렇게 밀접한 핵발전소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다음 질문, 시간이 한정된 내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이 저희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보여준 지표에서 풍력, 태양력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비해 핵발전소가 줄어들지 않아서 놀라웠다. 혹시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 비율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퍼센테이지 간략하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핵 발전량이 한 25에서 한 30% 정도 지금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최근 들어서 좀 늘기는 했어도 아직 10%를 지금 돌파는 못하고 있고 한 5에서 한 7, 8, 뭐 9, 뭐 그 정도 지금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그러한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OECD나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지금 낮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뭔가 지금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과거의 에너지에 지금 벌벌거리고 그거에 지금 쥐고 앉아 있다. 그래서 뭔가 새로움의 이런 전환에 지금 우리가 선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금 매달려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마지막으로 두 개만 더 드리고 강연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바뀌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서울 자동차들을 보면 숨이 막힙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나라들을 보면 부러운데 혹시 박사님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시네요. 뭐 제가 전기차를 갖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기후위기 대응하고는 상관없이 뭐 아무튼 제가 희한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전기가 만약에 이 석탄 발전소로부터 이제 온다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휘발유차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약간 효율이 더 좋기는 해요. 전기차가 휘발유차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뭐 한 10%뭐 정도 더 좋을까? 뭐 아무튼 그 정도 10% 15% 정도 더 좋은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차라리 차를 휘발유차를 갖다가 둘이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 살덩어리 하나만 몰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 1톤이 넘는 쇳덩어리도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그 차를 휘발유 차를 둘이 타고 가는 게 차라리 전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엄청나게 이거는 에너지를 갖다가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럼 전기차 이거를 우리가 보통 버스에 우리 뭐 한 뭐 30명, 40명 탄다라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자가용을 이제 끌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는 자원을 꺼내 써 갖고서 차를 그렇게 3, 40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버스는 한 대만 만들면 되는데 그만큼 자원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꼭 에너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원을 엄청나게 더 많이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가
버스는 한 대만 가면 되지만 차가 한 30-40대가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도로를 또 얼마나 넓혀 놔야 됩니까? 우리가 환경을 그만큼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시스템으로다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럽의 이러한 도시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전철, 그다음에 이러한 기차들에 보면은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을 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해요. 도심 자체는 어느 곳에 내리든지 간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도로, 지하철들은 다 이렇게 자전거를 다 실을 수 있게끔 만들고,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다 힘들면 전철 타고 가는 것이고, 전철 타고 가다가 또 그 동네에 와서는 또 자전거를 타고 가게끔,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우리는 꼭 차를 갖다가 혼자서 그렇게 지금 1톤이 넘는 쇳덩어리까지 같이 끌고 나가갖고 온갖 미세먼지 내뿜으면서 그렇게 싸돌아다닐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대중의 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과 자전거를 연계를 시키는 새로운 이런 도시를 구축하는 것, 이것만이 저는 또 오늘날 도시에서의 그런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의 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러니까 개인의 전기차는 이건 결코 해결의 방안이 아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다른 일을 굉장히 잘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박사님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박사님께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현재 어떤 연구나 조사, 공부 등을 하고 계신지, 향후에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신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과학원에서 또 은퇴를 했고 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쏟아져 지금 나오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논문들을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작은 능력을 제가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좋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잘 읽고,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러한 면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소개를 해야 될 거를 잘 소개를 했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 그거를 알리는 사람, 그거로 제가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냥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 자신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지금까지 광진정보도서관 기후위기 특강이었습니다.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너무 길게 제가 말을 해서 이거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기후위기 특강 열띤 강의를 늦은 시간까지 해준 교수님께 온라인으로나마 박수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감사합니다. 도시농업학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9시가 조금 넘으면 설문 링크가 발송이 될 거예요. 더 좋은 프로그램 기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하는 거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